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스탠포드에서 노년내과를 전공을 하고 이번에 새롭게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을 출간한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UCLA에서 제가 전공의 시절에 많은 분들이 천천히 나이 드는 분들이 계셨고 더 빨리 가속 노화가 진행이 되셔서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습관을 개선을 해서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노년내과 멘토분을 만나서 그분이 소개시켜주신 실리콘밸리에 있는 올드머니 분들을 만나면서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을 경험을 하면서 노년내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장수 식단을 책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먹는 거 참 중요하죠. 이제 저속노화 식단이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한 시행도 하시기 때문에 참 좋은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좀 언급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속노화 식단을 하면서 견과류, 야채, 채소, 과일을 많이 섭취를 하면서 저희 몸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장내 미생물이 같이 먹으면서 그것을 잘 아시죠?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인 저속노화 식단을 장내 미생물이 먹어서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단쇄 지방산은 우리 몸에 자꾸 들어오려는 독소를 막아주고요. 만성염증을 줄이게 합니다. 장내 미생물을 키우는 방법은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고요. 유산균을 그냥 섭취를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 몸속에 있는 이런 장내 미생물은요. 어두워야 되고 따뜻해야지 배양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캡슐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산균 제품은요. 계속 드셔도 좋아요. 하지만 꼭 필요하신 거는 첫 번째 발효식품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 나눈 그런 저속노화 식단이에요. 발효식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그 김치 있죠. 저도 솔직히 이런 책을 쓰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조금만 먹고 맛있는 다른 반찬이 많아서 잘 안 먹었었는데요. 솔직히 이제는 나한테 주어진 김치 다 먹으라고 하고 일반 배추김치뿐만이 아니라 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여러 가지 김치 종류를 다 섭취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저속노화 식단을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장내 미생물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의 팀 스펙터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가지, 20가지, 30가지 이상 내가 야채, 채소, 과일, 견과류를 먹는다를 봤을 때 30가지 이상 드신 분들의 장내 미생물이 가장 다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는 유럽에서는 한창 30가지 플랜트 챌린지가 진행이 됐었고요. 30가지 플랜트 챌린지가 뭐냐면은요. 내가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야채,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를 먹느냐라는 것이고요. 한국 사람은 참 나물 많이 먹습니다. 과일도 많이 섭취를 하고요. 하지만 다양한 야채, 채소, 과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방법은요. 다른 문화에서 섭취하는 음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태국 음식에서는 파파야 샐러드가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파파야 잘 안 먹습니다. 이제 미국 문화 중에서는 이제 당근과 샐러리를 이제 피넛버터에 이렇게 찍어 먹는 문화도 있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즐겨 찾는 이런 채소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장르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하버드 의대생 한 분이 한 달에 계란을 720개를 먹었는데 모든 건강 수치가 좋아졌다라는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매일 계란을 뭐 720알까지는 아니어도 두 알씩 먹는 거는 좀 좋은 식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계란을 720개는 드시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 아침에 계란 2개, 3개 정도는 드시는 거 매우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단백질 들어가는 것이 매우 좋아요. 이제 계란을 삶은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스크램블로 해서 또는 오믈렛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참 재밌는 연구가요. 오믈렛과 또
오트밀을 반으로 나눴는데요. 참 혈당 스파이크가 오트밀에는 더 많이 일어나고 단백질 덩어리인 계란, 오믈렛은 덜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침 식사에 계란이 중요한지 아시겠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지 아시겠죠?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고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쉽겠고요. 첫 번째는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고요. 두 번째는 AGE, 최종 단화산물을 많이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비타민 C는 항산화제잖아요. 그거에 이제 반대, 산화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이제 산화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혈당 스파이크는 산화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 최종 단화산물은요, 영어로 AGE,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몸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과 결합을 해서 나쁜 찌꺼기들을 많이 배출해냅니다. 동맥경화 사진을 보면은요, 혈관이 깨끗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플라크가 쫙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 시작하는 점은 왜 생기냐고요? 언제부터 여기가 찢어지냐고요? 이거가 최종 단화산물 때문에 끈적끈적해진 당분과 단백질이 혈관 벽에 붙으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 자꾸 하세요. 식습관 관리하세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치매, 파킨슨 이런 것들도요. 이 최종 단화산물이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자꾸 찌꺼기가 쌓이면서 뇌에 쌓여서 이런 퇴행성 신경질환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좀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초가공식품을 피해라 이거는 너무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러면 자꾸 생각나거든요. 밤에 자꾸 배달 음식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방법은요.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사놔야 돼요. 뭘 사놔야 되냐면요. 조리가 안 된 거를 사놔야 돼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마트와 미국마트를 갈 수가 있어요. 한국마트에 가면은 언제나 이제 since 1990 몇 하면서 이제 감성을 자극을 하면서 과자와 이제 땡땡 파이 같은 것을 많이 팔죠. 하지만 이제 미국 마트 중에서 나쁜 데 말고요. 거기도 초가공식품 참 많습니다. 거기 말고 좋은 미국 마트에 가면은요.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이제 fresh produce. 이제 딸기, 과일, 채소들이 많이 있고 바로 옆에는 이제 적색육이 있고 생선들이 있고 유제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딱 내가 사야 되는 거는 그 원재료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이 좋다면은요.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요 정도만 해도요. 참 맛있습니다. 이런 식사는요. 한식에도 있는데요. 쌈밥이에요. 저는 쌈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도요. 양념하지 마시고요. 생으로 구우셔서 소금, 후추 간만 좀 하시고 된장, 쌈장은 좀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된장을 같이 해서 쌈밥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때는 8년 전, 10년 전쯤에는요. 구석기 시대 다이어트, 팔리오 다이어트라고 했고요. 요새는 홀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요. 그냥 홀푸드예요. 음식 자체가 홀이에요. 그것을 먹는다. 사과 자체를 먹고 고기 자체를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홀푸드 이름 이쁘니까요. 홀푸드 다이어트 많이 해보세요. 과일이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가 요즘 좀 많은데 과일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참 재밌게도 이제 미국에 살면은요, 여러 다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만 이제 과일을 대부분 후식으로 드세요. 후식으로 과일을 드신다라는 개념을 좀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근과 샐러리를 피넛버터에 이렇게 찍어 먹는 것 같이 과일도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드시면은 참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이렇게 드시는 거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아침 식사에서도 과일을 드시는 것도 참 좋기는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팁이 나오는데요. 과일을 갈아 먹으면 안 됩니다. 주스, 즙, 짜 드시면은 안 됩니다.
최근에 제 지인분이 당뇨 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이제 당을 체크하는 기계를 차고 혈당 스파이크가 어떤 거가 일어나는지 보는데요.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딱 나온 거가 과일 주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빼고 다음날 검사를 했더니 스파이크가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스, 즙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를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당근을 여러분 하나 딱 잘라가지고 씹어보세요. 처음에는 단맛이 안 나요. 계속 씹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단맛이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이런 당분들이 당근 안에, 속 안에 철통처럼 팡 갇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내 이빨이 아삭아삭 부시면서 당을 꺼내줘야 되는데요. 칼날이 다 갈아버리면은 당분이 다 빠져나오고요. 그 빠져나온 것들이 혈당을 확 스파이크를 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열대과일 피하시는 건데요. 한국 분들은 좀 열대과일 잘 안 드시긴 하지만요. 이제 좋은 과일로서는요. 사과, 배, 그리고 베리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리류를 섭취하실 때는요. 딸기,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요. 아침에 요거트, 그릭 요거트와 같이 섭취하면은 발효 음식까지 같이 섭취가 되니까 꿀팁입니다. 수면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적정 수면 시간 몇 시간 정도일까요? 최근 들어 제가 일이 좀 바빠서 한 4, 5시간만 좀 잤는데도 안 졸리거든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잘 관리를 하니까 좀 그래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얼마나 자야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졸리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7, 8시간 주무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6, 7시간 주무셔야 돼요. 연구 결과 논문들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얼마나 주무셨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에버리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요. 7시간, 6시간 자야 됩니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잠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 잠이 줄 수밖에 없는 게 맞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거는 연령 차별이에요. 에이지즘. 내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회에서 이제 나이 들은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연령 차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입견에서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70대, 80대 분들도 수년간 수면제를 복용하셨고 마그네슘, 멜라토닌 다 복용하셨는데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요. 이제 수면 습관을 잘 철저히 하나하나씩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약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그분들 잘 주무시고요. 활기가 더 차서 더 재밌게 열심히 사시면 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또는 또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에 좀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데요. 내가 불면증 때문에 깨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소변이 마려워서 깨시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그거를 테스트해 보려면은요. 일부러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한번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한 3시간 뒤에 분명히 깰 거예요. 요의가 굉장히 세서 일어나거든요. 그거가 진짜 야간요예요. 그러지 않고 깨어났는데 뭐하지? 화장실이나 좀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불면증 때문에 소변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이제 소변 때문에 자꾸 깬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자기 직전에 뭐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네, 여러분들 멜라토닌 잘 아시죠? 멜라토닌이 뇌에서 분비가 돼서 이제 잠을 자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멜라토닌은 저희 신장, 콩팥에 가서 소변을 덜 만들게 합니다. 그런 시그널이 오고 있는데 물은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콩팥은 혼돈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해가 진 다음부터는 물을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요. 낮에 소변을 자주 보시고 많이 보시는 이제 과민성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면은 꼭 해결을 먼저 하시고 잠에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은요. 혈당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이 높은 상태로 가면 삼투압 작용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시고요. 또 다리에 부종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심장보다 다리를 더 높게 올려놓고 물을 다 빼낸 다음에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많이 쬐면은요, 멜라토닌이 쑥 들어가고 내 전반적인 수면이 개선이 되면서 야간뇨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의대생 시절에 비만과 하지정맥류 등으로 좀 고생을 하셨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특히 내장지방 위험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책에서는 중성지방이 특히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참 중성지방 위험하죠. 이 한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요. 저녁을 똑같은 걸 드셨는데도요. 체형은 비슷하신데요. 중성지방은 한 분은 높으셨고 한 분은 정상이셨어요. 이게 중성지방도 식사 후에 쭉 오르고 내려가는 거 아셨는지요? 이제 2시간째 됐을 때 4시간째 가장 높고요. 그리고 6시간, 8시간쯤 되면은요.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질 대사, 나의 중성지방 대사까지 고려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요. 여태 인슐린 저항성만 생각하셨는데요. 동화작용 저항성, 단백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고 세 번째인 이 지질 대사까지 관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장지방 이제 브라운 팻이 이제 많으면은 독성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 것들 다 사실이고요. 이제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고 나서요. 몸이 해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방을 골라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이런 숙제들이 몸에 주어졌을 때 해소를 못하는 게 얼마나 멋이 없어요. 참 재밌게도 이런 지질 대사를 올리는 데는요. 운동도 아니었고요. 습관도 아니었고요. 약도 아니었고요. 장내 미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이 장내 미생물 개선 방법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방간을 없애고 내장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인 운동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제 환자 중에 71세 여성분인데요. 이제 간 이식을 받으셨어요. 왜냐면은 지방간 때문에 간암이 생기셔서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내장 지방, 간도 이제 내장의 일부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지방간을 정말 저희는 우습게 보면은 안 돼요.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에는 저희가 간 수치 정상 범위를요, 높게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간 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좋아진 것이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을 분해를 하는 방법, 지방을 갖다가 내 원료를 쓰게 만드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존투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서 자꾸 지방을 갖다 태우는 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한 3개월 정도 해주신 다음에는요, 근력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근력 운동은 이제 afterburn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근력 운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고 나서 다음날은 많이 근육이 뻐근하잖아요. 그게 afterburn이에요. 내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근육이 점점 자꾸 칼로리를 소모를 합니다. 칼로리가 안 들어오고 음식이 안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자꾸 내 몸에 있는 이런 내장 지방들을 자꾸 쓰니까는요, 두 가지, 존투 트레이닝과 애프터번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육 중에서 또 가장 큰 게 엉덩이 근육이라고 책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뭐 엉덩이 기억상실증 이런 것도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좀 그럼 키우는 팁이 있을까요? 네, 제 환자분들 중에 허리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까지 수술을 안 받게 해드린 방법은 이제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허리가 안 좋다 싶으시면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이제 UCLA 다녔을 때는 그냥 진통제 처방을 하고 MRI 찍고 허리 주사 맞으세요. 안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수술합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물리치료와 운동을 배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환자 보고 옆에 이렇게 걸터 앉으세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 보세요 하시면서 제가 엉덩이에 근육에 얼마나 힘이 잘 들어가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진료실에서 가르쳐 드리는 운동 좀 가르쳐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흔히 의자 스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스쿼트보다는 조금 데드리프트와 비슷한 동작이에요. 데드리프트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엉덩이가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이고요. 스쿼트는 엉덩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면서요. 엉덩이를 앞으로 쫙 내뿜게 되면은요. 엉덩이 근육이 쫙 조이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쭉 조여야 돼요. 앉았다가 쭉 조이게 되면은 엉덩이 대둔근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시간 내서 하실 시간이 없으면은요. 양치 하시고 끝나고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한 발은 지지를 하면서 다른 쪽 발은 뒤로 쭉 곧바로 뻗으세요. 그러면은 엉덩이에 대둔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거기서 살짝 발을 외회전까지 하시면은 같이 엉덩이 대둔근에 더 힘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운동은요, 런지입니다. 이제 다리를 앞뒤로 발을 해놓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제 런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스쿼트와 비슷하지만 한쪽 엉덩이씩만 운동을 합니다. 대부분 양쪽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동작을 취하게 되면은요, 더 강한 쪽이 더 발달이 되고 안 곳이 점점 퇴보가 되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런지 운동이 특효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원래는 좀 건강한 그 생활 습관이 아니었다가 최근에는 되게 건강한 루틴으로 살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책의 프롤로그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선생님의 실제 하루 루틴이 어떤지. 제가 이렇게 젊은 남자 의사가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욕 많이 먹을 텐데요. 그래도 저 예전에 많이 뚱뚱했고 피곤하고 탈모에다가 손가락도 많이 망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건강 습관을 개선을 하면서 의사인 제가 약이 아닌 이런 작은 병들을 치료를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껴서 이런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비법을 나누고 싶고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아주 간단한 운동, 근력 운동이면은 근력 운동, 유산소, 자전거를 타도 좋고요. 식사를 할 때요. 언제나 초가공식품을 안 먹는 거는 아닙니다.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요. 내가 유산균 섭취, 발효 음식을 가장 섭취를 많이 하려고 최대한 그릭 요거트, 김치는 많이 복용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 내가 점심 메뉴를 봤을 때 최대한 여러 가지 야채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도 비만인 시절의 몸무게가 지금의 몇 킬로 정도 빠지셨는지. 네, 저 경도 비만이었을 때는요, 한 90kg, 91kg 정도 나갔었고요. 요새는 잘 좀 관리가 돼서 한 85kg, 84kg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그럼 지금 한 몇 년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습관을 바꾸니까요, 요요가 오지 않고요, 이 몸무게가 지난 3, 4년 동안은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몸도 스스로 바꾸셨지만 또 치료하신 환자분 중에서 선생님 가이드를 통해서 좀 가장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신 어르신 분이나 뭐 환자분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빛을 가장 많이 바라는 거는요, 희망이 없는 가족, 우리 어르신들 돌보시는데 힘든 성인 자녀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8세 여성분이 거동이 불편하셨는데도 이제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켜드리고 단백질 섭취를 잘 하도록 도와드렸더니 3개월 만에 지팡이를 확 내던지시면서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요. 또한 우리 엄마가 치매가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셨던 아드님이 계셨는데 이 83세 여성분이 우울증과 골절과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 부족으로 기억력이 안 좋으셨었는데 이게 가성치매인 것을 발견을 하고 우울증과 통증을 치료를 했더니 어머님께서 30점 만점에서 30점을 맞으시면서 치매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69세 남성분이 6개월 만에 15kg를 감량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체계적으로 존투 트레이닝을 잘 시도하시고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시고 밸런스 운동까지 하시면서 식습관까지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하시니까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빠지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본 내용을 더 자세히 배우시고 싶으시면 제 새로운 책 천천히 나이 드는 법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